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개월 연속 하락 상승하며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는 97.2포인트를 기록해 97.3포인트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또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동반 상승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감소했지만 도소매 등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행사에 돌입하며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으로 무상한 자국의 국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장기화로 흔들리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다잡고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2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술기업들이 주로 포진한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이 중국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나스닥은 이들 중국 기업들이 기업 공개 때 자금을 미국 투자자들이 아닌 주로 중국에서 모은다는 차별적 관행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투자은행 관계자들은 중국 소규모 기업들의 기업 공개를 위한 대기 시간과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통신은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9월을 좀 복기를 해보면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조정의 여파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조정 흐름이 조금은 장 초반까지 이어졌고요. 일단 대내외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상존하기 때문에 지수가 치고 올라가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에 당장 있을 예정입니다. 류호 부총리가 또 어제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나스닥 시장에서 중국 증시의 상장 요건을 좀 까다롭게 살펴보겠다. 한마디로 심사 기간이나 작은 부분의 여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금융권의 중국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어느 정도의 압박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존슨 총리가 10월 말일자로 브렉시트 확실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외학제도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은 장초반 눈치 보기를 하다가 코스피 시장은 상승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좀 보여주고 있고 1%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본의 5G 시장에 삼성전자가 또 대규모 납품이 되기로 했다라는 긍정적 소식이 들려왔고요. 전기 전자 업종에서의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헬릭 스미스 쇼크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HLB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리보세라님 삼성에서 긍정적 소식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상한가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장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은 어떤 스탠스로 봐야 할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58.09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4%가 올라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내려가던 시장이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2043까지 장 초반에 좀 빠지면서 파란불 보여줬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우리 시장은 더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사실 빠지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 니케이도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 한마디로 홍콩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비슷합니다. 오름폭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이 또 사줍니다. 242억 원인데 주로 연계금입니다. 384억 원. 지난주에 살짝 쉬던 연계금이 오늘도 매수에 들어왔고요. 상승장에서 개인은 팔고 외국인도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 그렇게 많진 않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이 다시 상승 쪽으로 돌자 시장이 올라왔고요. 현대차가 어느새 1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도 보합 한마디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은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한마디로 운송장비 업종 오늘 잘 달립니다.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또 신저가입니다. 30만 원까지 살짝 이탈이 돼 있는 모습인데 SK이노베이션과 지금 배터리 분쟁이 계속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를 좀 누르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LG화학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이번 분기에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빠지고 LG생건 소폭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포스코, SK텔레콤, 기아차, KB금융 올라가는데 일단 통신주들도 괜찮고요. 은행주들도 워낙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올라오는 상황이고 운송장비 업종 기아차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꽤 큰데 620까지 지금 밀려 내려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 장 초반에 급격하게 한번 밀려서 615까지 빠진 뒤에 낙폭을 조금은 회복하는 추세긴 한데 급락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620선 위로 쉽게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사는 수급입니다. 1,322억 원 개인이 대량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연기금마저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KMW, 펄어비스까지 빠지는데 펄어비스의 낙폭이 좀 적은 편이고요. KMW도 낙폭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HLB가 지금 6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이 2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HLB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고점을 보셨던 분들은 아직도 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리보세란이 삼상에서 긍정적 성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사측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캡 엄청나게 띄우면서 출발했고 결국엔 상한가를 오전 중에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가 자연스럽게 시총 6위로 밀렸습니다. 휴젤도 빠지는데 메디톡스의 낙폭이 더 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오름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 헬릭스미스, 소브레인 빠지고 헬릭스미스 오늘도 많이 빠집니다. 원익 IPS 고형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1,198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9월에 어느덧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 오묘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월말 월초다 보면은 또 다양한 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시장이 좀 약세로 가는데 나오고 있는 또 이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된 일정도 있고요. 그와 함께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한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발표됐던 수치 생산과 그리고 소비, 투자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반전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나마 위축된 요인들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겠죠. 특히 지금 또 하나 발표됐던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2달 연속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 동행지수는 살짝 올라오고 이 선행지수는 오히려 살짝 하락하는 약간 좀 엇갈린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어떤 괴리가 상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움직였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행지수가 먼저 반전을 시도를 해야 그 다음에 다른 변화를 좀 기대하겠다라는 쪽인데 아직 지금 같은 흐름으로 보게 되면 선행지수가 더 안 좋게 벌어졌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지표들이 완전히 좀 단단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사실들도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 9월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가 앞서 한 12시 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안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조업 PMI가 생각보다 소폭 예상치보다 좀 오른 정도 그런 쪽으로 일단은 만족을 하는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50대 이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조업 PMI와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아직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안도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최근에 유입되고 있던 차이신 제조업 PMI에 대한 기대감들, 이쪽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어떤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정부의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영되면서 움직였다게 보게 되면은 일단 또 마찬가지로 단단하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표들은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쪽으로 오늘 출발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신세계에서 아마존과 관련된 비슷한 서비스를 오픈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김포죠. 김포 쪽에 이어지는 이마트 24를 활용해서 어떤 지나만 가도 나중에 다 한꺼번에 계산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 아직 주가나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분위기는 신세계 INC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1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중국의 국경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일까지 이어지는 장기간 연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관련돼서 한 8억 명 정도가 국내외 여행을 가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13억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여행을 떠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난주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이 뜨거웠었는데, 근데 아직 특히 면세점 관련된 쪽은 경쟁 심화라든가 특히 위안화가 약세로 계속 이어지는 국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어떤 주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은 좀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내일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10월 1일 날 신중국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동향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일 한국의 9월 기업 경기실사지수가 발표가 되고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경기실사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와의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로 많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반등이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BSI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업들의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기업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달 8월달 같은 경우 1965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관련된 농축수산물 쪽이 신선식품 관련돼서 7% 이상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수치를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 기조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와 9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또 50대 이하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10월 2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되면서 그래도 무더위에 전자결제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는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0월 3일 목요일은 한국은 개천절 휴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나 유럽 쪽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8월 공장 주문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서비스업 PMI도 최근 들어서 많이 위축세가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소비를 필두로 한 서비스업 관련된 쪽도 어떤 지표와 함께 꺾이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로존 쪽에서도 합성 PMI가 발표가 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전반적인 부진함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0월 4일 날 금요일 날은 미국의 8월 무역 수지와 9월 고용 동향 보고서, 특히 고용 동향 보고서는 또 주목을 해야 될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비농업 고용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확연하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임금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차원에서 임금 상승률까지도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와 관련된 지표 쪽에서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영업이익 7조 원대로 복귀를 해서 그동안 상반기 때 저점을 필두로 실적이 나아지는지에 대한 흐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한 주간은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은 약화되는 모습들이 벌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지지력을 시험하는 관점 쪽에서 이번 한 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글로벌 시장이 흔들림에도 한 2025선 중심으로 지지권을 갖춰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시점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신용 잔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쪽은 신용 잔고가 이번에 지수의 반등과 함께 올라오는 속도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일 수는 있는데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신용 잔고가 지수의 상승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즉 지난 하락 때 신용 잔고에 너무 위축이 심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빨리 신용을 통해서 그동안 좀 못 메꿨던 수익률을 복구하겠다라는 어떤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동향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변동성은 또 커질 가능성이 높죠. 월말 올 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본격적으로 또 어닝 시즌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10월 달의 흐름들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환율 흐름들이 2,200원대 이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 부정적인 관점 쪽에서 기관 매수세가 다시 시장의 버팀목이 되는지를 이번 주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직 시장이 어느 정도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공격적인 시장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나마 관심 있는 섹터 쪽으로는 혹시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흐름들이 그나마 좀 더 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전히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와 함께 또 시장에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게 플렉서블 관련된 OLED 쪽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이번 주도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 얘기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대선이 있던 해에는 주가 상승률도 괜찮았다 이런 통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탄핵 이슈도 조금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있고 한데 이런 상황 안에서도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좀 밝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다우지수를 보면요. 펀드 결산을 앞두고 10월은 항상 절세 대책 차원에서 매매가 활발히 일어났는데요. 이런 그 아노말이 그 특성이 이번 그 10월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펀드가 발달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월 증시의 변동성이 무척 컸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주가 수준까지 올라왔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런 그 10월 달에는 이런 그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10월 달 이후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주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1970년 이후에 미국에는 모두 12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해 당해 년도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제외해놓고 평균 주가 등락률이 플러스 6.3% 정도에 달했습니다.
12번 대선 기간 중에서도 경기가 침체가 찾아왔던 리먼 쇼크가 일어났던 2008년을 제외한다면 평균 등락률이 무려 11.3%나 됐고요. 여기에다가 IT 버블이 붕괴됐던 2000년까지 제외한다면 주가 평균 등락률은 대선 기간이 있는 당해 년도는 무려 13.5%나 올라갔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요. 리스크온, 위험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미국 증시의 이슈를 꼽으라면 탄핵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탄핵을 조사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나올 텐데 유권자들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인지도, 뭐 인식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중순이었죠. 피우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도가 과거 3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당별 선호도와 관계없이 대선 후보를 숙고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고 있고요. 또 대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평가는 더 엄격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8월 중순에 퀴니피악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지금 당장 대선이 실시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봐도 인정한다보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트럼프 정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던 경제 분야에서조차도 무역 적자를 줄여서 고용과 투자를 되찾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 싸늘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이 감세였지 않습니까? 인프라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고 뭐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냈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뭐 긍정도 많은데 부정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최근 그 조사되는 여러 가지 그 앙케이트를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줬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주 언급한 경기 확장이 자신의 성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퀴니피악 대학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던 게 아무래도 이런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자유무역 훼손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경제나 정책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 전체 지지율을 보면 40%대 초반이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50대 초반 정도로 한 10%포인트 정도 차가 납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무당파층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무당파층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플로리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와 같이 농업이라든지 러스트벨트 지역이 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에서는 상당한 강경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농산물 수입 확대 압력도 이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전국을 뒤흔들 게 탄핵 이슈입니다. 일단 그동안 반대 의견을 보여왔던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마저도 지금 공식적 조사를 시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탄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 증시나 아니면 미국 뭐 경제나 정치에서 궁금하고요. 탄핵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에
에게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뒷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 그러니까 권력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서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중죄를 범했을 경우에 직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탄핵 결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가 확고한 증거가 있다면 탄핵 결의안 없이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되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유죄 판결이 내린다면은 파면이 되고 즉시 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확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죄상의 특성이라든지 타당성 검사 그리고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론이라든지 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실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소추 결정은 하원의 과반수,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아직 의원들의 대부분은 탄핵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탄핵의 확률은 여전히 적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탄핵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둔 대통령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반사 이익을 얻는 대선 후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탄핵에 소추됐던 대통령은 2명 있었는데요. 앤드루 존슨 1868년이었고요. 또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1998년이었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하원에서 소추됐지만 상원에서는 무산이 됐는데요. 그리고 니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하원에서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 모욕을 이유로 소추가 정해지자 재판이 열리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은 없지만 탄핵 위헌만으로도 대통령의 권위는 실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 의혹, 러시아 스캔들 외에도 반이민 정책, 총기 테러로 인해서 중산층뿐만 아니라 여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림에 따라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선거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현재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 괴롭히기다, 마녀 사냥 쓰레기다, 미국 정치 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말을 쓸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서 2020년 대선 민주당 후보는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쪽으로 힘이 좀 실리면서 반사 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은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내년에 증시에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지금 지속되면서 다음 달에 고위급 협상도 있을 예정인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갑자기 금융 투자를 봉쇄하는 전략을 쓰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 쪽으로까지 지금 조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 중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시키고요.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는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160개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요. 전체 시가총액만 1조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꺼내는 명분은 아무래도 허술한 증권 규제 감독의 위험으로부터 미국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바이두, 레노버와 같은 중국 민영 기업의 대표 기업들의 CEO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을 뺏겼고요. 또 민영 기업의 중국 정부 인사가 파견되는 반시장적인 조치가 내렸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적 연기금이
중국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금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투자한 그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금을 받아서 적대적 사업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전선이 이제는 관세나 IT, 외환에 그치지 않고 상대국 시장에서 그 중국과 미국 기업을 추방하는 전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의 정서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금융권에 대한 중국 금융에 대한 제재까지 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오늘도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